10%의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까? 네,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물가 폭등과 내수 부진 속에 미국과 중동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먹구름이 거칠지 나라 살림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신 안도걸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오래 지내셨고 예산실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기재부 차관까지 이제 지내시다가 지난 4월 총선 때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별명이 이제 세븐일레븐이시라고요. 네. 7시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네. 정말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관료로서 이제 국회 출입도 많이 하셨을 거고 업무 보호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바라봤던 국회와 지금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 네. 정치인으로서 의원으로서 한 석 달 정도 경험을 하셨나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차이가 많습니다. 예, 뭐 행정 관료로 저 국회 출입할 때는 솔직히 국회가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두려운 존재,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국회야말로 행정부와 함께 협치하는 곳, 그래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해서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 이제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는 그야말로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국정 파트너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저 역시나 우리 관료들한테 이제 그런 느낌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회라는 것이 그야말로 민의의 광장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관료로 생활하면서 많이 현장을 누비고 이렇게 했는데요. 국회에 와 보니까 그야말로 국회야말로 민의들이 다 모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무슨 자기 민원이 있으면은 일단 국회에 와서 여기는 나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장이라든가 제안들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국회야말로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그래야말로 여기에 정말 정책의 좀 문제와 그 답을 찾는 곳이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안도걸 의원께서는 그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민주당에서는 경제 정책 통으로 불리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현재 그 우리 경제 상황과 또 정책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네네. 먼저 올해 국가 재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진단하신 그 근거를 좀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과 내수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수출은 잘 되지만은 내수는 계속 네. 침체에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표들이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 56.4조 원이 발생을 했고 금년도도 6월 달까지 10조. 금년도 이제 목표가 작년 세수보다 조금 있잖아요. 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표분까지 가면은
감안하면은 한 20조 정도 네.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안 들어오면 나라 재정이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등이 지금 켜진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수가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정부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지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지금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경기 회복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약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현 정부의 이제 강력한 기조죠. 그렇죠. 재정 건전성도 결국에 세수가 잘 들어와야지 있잖아요.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세수가 안 들어오면 그만큼 결손이 생기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경제를 살리는 좀 노력을 해야만이 경기도 좀 살고 그래서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분들의 민생도 좀 펼쳐지고 세수 여건도 좋아져서 재정 건전성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재정과 경기의 선순환 정책을 조금 도모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냥 재정 건전성만 좀 애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그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또 의원님이 좀 큰 네.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제 저희가 기대를 네.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낡은 세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네. 밝혔는데 세제 개편안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 걸로 네. 아는데요.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세제는 결국에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좀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건은 변화에 맞추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등과 같은 어떤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잘 됐다고 이제 보여주는데 아쉬운 부분이 더 큽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가 우리 세수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과세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너무 지금 고액 자산가라든가 소득계층 그리고 기업으로는 대기업에 조금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이번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총 4조 4천억 원의 감세 효과를 내는 세제 개편안인데 그중에서 상속증여세가 주로 고액 자산가라든지 이제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물경 4조 원의 혜택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서민층에 대한 어떤 감세가 이제 우선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지금 치우쳐져 있다. 라는 거고 이 부자 감세 기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계속되고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수 안정성이잖아요.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은 지금 세수가 제대로 안 고쳐서 지금 정부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래서 나라 살림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수 안정성에 좀 차관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부자 감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조 4천억의 이제 감세 효과가 담긴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속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그리고 이 최대 주주 할증 과세도 없앤다. 이게 핵심인데 아무래도 좀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그 웬만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이제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5년이 됐습니다. 좀 세율과 과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번에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 중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좀 하겠죠. 먼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속 재산의 70%가
8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 가액이 높아져 가지고 네.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한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2배 정도 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상속 재산 20억 미만 되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가 이제 새로 상속 과세 대상에 좀 편입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위 중산층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속세 부담은 저희가 조금 완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 한도를 좀 높여줘야 될 것으로 좀 보여주는데 어떤 네. 방식이 가장 좋을 건지 저희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보면서 또 골고루 네. 혜택을 보는 그런 형태의 상속세 완화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개인적으로 제 법률 법안도 지금 제출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최고 세율 네. 50%를 40%로 좀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최고 세율에 해당되신 분들이 네. 한 1,200명 정도 이제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상속 재산이 한 200억 남짓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10%를 감면하게 되면은 1인당 14억. 이시고 이분들 중에서 500억 이상 상속 재산이 되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는 1인당 한 440억 원의 아주 큰 규모의 이제 감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상대적으로 감세 능력이 계시는 분들의 네. 이제 감세를 좀 해드리는 것이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정부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좀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좀 타당한지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 50%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지만 민주당도 또 불합리한 건 또 고치자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네. 공제를 높이자라는 네네.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내신 안과 임광현 의원 안 두 가지가 저희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좀 내용과 효과를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녀세 공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가 있죠. 네. 정부안은 자녀 공제를 높이자는 거죠.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정부안에 따르면은 가족 수, 상속받는 이제 네.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가지고 너무 과세 감면액에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저희는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이제 손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세수 안정성도 좀 생각을 해서 적어도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세수 감세 효과가 좀 낮은 그러면서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현행의 50% 정도 올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7.5억 원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정부 개편안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네. 돼야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금투세도 이제 굉장히 공방이 뜨거운 쟁점인데 네. 국민의힘은 최근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도 열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좀 강하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금투세 폐지나 또 유예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나오기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언론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제 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식 투자가 가장 이제 보편적인 자산 형성 이제 행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대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조금 선진과세입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각기 과세 방식이 다른데 이거를 이제 단일화시키는 그래서 시키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금 과세는 이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과세를 하는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손실까지도 감안해서 그래서 순이익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그게 또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월에서 있잖아요. 공제를 해주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실 부분까지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주식을 더 안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제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시장에서의 어떤 네. 반응 그리고 신규세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세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을 지금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지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대안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져 있고 충분히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제 금액을 네. 좀 더 높이자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 뭐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현재 원천 징수를 좀 하거든요. 원천 네. 징수를 하면은 징수하는 그 단계에서 돈이 좀 묶이니까 재투자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투자 소득이 생기면은 그 소득 때문에 네. 소득세 인적 공제에서 빠진다든지 또 그리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네. 자격에서 자격에서 박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자 간에 또 차별화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방안들도 충분히 강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그 민주당의 금투세 보완책 뭐 이런 네. 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이 세법 개정안의 191개 항목 중에 법을 고쳐야 하는 게 170개나 됩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 민주당은 그 개정안 거부는 물론이고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정부 때 나라 빚을 400조 늘려놓고서는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사실상 봤을 때 그 기재위에서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민생을 위한 좀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기재위는 굉장히 그 정책 네.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네. 있고, 굉장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은 좀 신사도 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토의하는데 이제 의정에 좀 중심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민생을 돌보는 어떤 그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찾아서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뭐 재정 파탄 뭐 관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국회에서 이제 따지면 따질 수가 좀 있다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정부가 이제 재정 파탄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당시 예산실장도 하고 또 차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채가 많이 늘었죠. 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방역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은 모든 선진국에 다 공이 적용됐었고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정 지출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가 늘었는데 늘어나는 비율도 타 국가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운영 성과는 컸어요.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그때 4.1%였어요. 예, 그리고 빠르게 고용도 좀 회복을 좀 했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과는 완전 작년과는 좀 딴판이죠. 자, 그 당시에 4.1% 고성장이 이루다 보니까 세수가 초과 세수가 61.3조가 발생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재원을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고 그의 성과가 어땠느냐라는 그 양 측면을 다 봐야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땠느냐라고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라고 네. 하지 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재정 파탄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걸 그렇죠. 네.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말씀이신데요. 네. 여야 모두 그 민생에는 이제 한 목소리인데 이제 네. 방향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배달료 지원, 또 추석 자금으로 40조 원 등을 이제 내놨습니다. 하반기 경제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꺼져가는 내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린 것이 저는 가장 당면한 경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물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전번에 25조 원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25조 중에서 24조가 금융지원입니다. 간접적인 지원에 좀 그치고 있고요. 1조 정도가 재정지원인데 금년에 이게 돈이 없고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재정 지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좀 내용입니다.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저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앞당겨서 해야 된다 하고 내년에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있잖아요. 줄여면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 대책으로 40조 원 하는 거는요. 통상 추석 명절 때 되면은 여러 가지 체불 임금도 있고 등등 하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 그리고 은행의 동료를 통해서 뭐 40조 원 있지 않습니까? 재원을 공급하는 것은 늘상 있었던 좀 일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대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있잖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데는 전혀 체감될 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야말로 이제 가장 확실하게 그 골목 상권에 전통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재원 부족을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 부족도 정부가 지금 불급한 예를 들어 세출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또 지금 세수가 지금 안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국세 체납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예를 들어서 지원금 규모를 네.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서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을 좀 투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오랫동안 이 분야 전문가로 계셨는데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결해야지 했던 그 구상이 있었을지 간략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좀 풀어가야 될 과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제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냐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죄다 지금 서울에 집중
되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마음 먹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또 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네, 또 있지 못하는 지역구가 거죠. 강조해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지방은 지금 완전히 빈혈 상태입니다. 예, 지방은 암만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기업이 일어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인재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그런 국가적인지 않습니까? 결단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파격적인 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 여건과 인프라를 좀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22대 국회 때 꾸준히 좀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그 의원분들은 한결같이 저출생 문제, 지방 소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그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렇게 공통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민생 정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